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은 미국의 상징과 같다. 항모는 미 해군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무기라서다. 항모 한 척과 항모에 탑재한 항공기, 항모를 호위하는 전력을 합하면 어지간한 중소국가의 화력보다 더 센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벌였던 전쟁엔 늘 항모가 있었다.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대통령이 합참의장에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항모는 어디 있나라고 한다. 그랬던 미 해군의 항모가 공룡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도 있게 됐다. 한때 지구를 지배했지만 한순간 사라졌던 운명 말이다. 지난 5일 미국의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 해군이 앞으로 6개월간 미래 항모 2030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ETF는 앞으로 미국의 항모가 중국, 러시아의 장거리 정밀 무기와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토머스 모들리 미 해군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ETF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TF가 포드급 항모의 대안을 찾고 있는데 소형 항모나 재래식 항모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모들리 장관 대행의 설명이다. 제럴드 R. 포드급은 미국의 최신 핵항모다. 현재 1번 함인 제럴드 R. 포드 함이 진수했고 2번 함인 존 F. 케네디 함이 올해 진수한다. 3번 함 엔터프라이즈 함과 4번 함 도리스 밀러 함은 건조 예정이다. 특히 도리스 밀러 함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흑인 수병의 이름을 따 최근 화제가 됐다. 포드라는 악몽의 나비 효과 미 해군이 핵항모를 재검토한 배경엔 포드급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의 주력 핵항모인 니미츠급을 업그레이드한 게 포드급이다. 그런데 1번 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은 2013년 11월 진수해 2016년 2월 취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현재도 취역이 미뤄진 상태다. 최신 장비 2개가 아직까지 말썽이기 때문이다. 항모에서 항공기를 띄우는 캐터펄트와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어레스팅 기어가 그 장본인들이다. 캐터펄트는 활주로가 짧은 항모 갑판에서 새총처럼 항공기를 쏘는 장비다. 포드급은 증기로 움직이는 기존 캐터펄트와 달리 전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한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달았다. 어레스팅 기어는 항공기가 후크를 내려 와이어에 걸리면 잡아주는 장비다. 포드급의 어레스팅 기어인 첨단 어레스팅 기어는 기존 유압 대신 워터 터빈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전투기를 잡아 멈추게 한다. 이들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 미 해군이 전투부적합 판정을 내린 게 문제였다. 모들리 장관 대행은 자신이 나서서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진전은 별로 없는 상태다. 그러는 와중에 인도가 늦어지면서 제럴드 R. 포드함의 건조비는 당초 100억 달러에서 129억 달러로 부쩍 뛰었다. 129억 달러면 폴란드나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의 1년 국방 예산 수준이다. 이 같은 돈 먹는 하마를 한 척도 아닌 12척이나 만들 계획이니 국방 예산에 천조를 쓴다는 이유로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만만찮다. 더군다나 미 해군은 잠재적 적, 특히 최근 무섭게 증강하는 중국 해군에 맞서기 위해 2030년 보유 함정을 현재의 274척에서 355척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돈 쓸 데가 많은데 포드급에만 쏟아붓는 게 옳냐는 회의론이 미 해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모들리 장관 대행도 2065년까지 미 해군은 12척의 항모를 작전 배치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매서운 창 미국이 항모 물방 투자에 주저하는 이유는 생존성에 대한 걱정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핵항모 전단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준비했다. 전통적으로 항모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잠수함이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싸운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 해군의 항모인 베인트 싱코데 마유함은 영국 해군의 잠수함이 무서워 전쟁 내내 모항에 처박혀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잠수함도 갖춘 데다 미 해군 항모를 노리는 전용 무기도 개발했다. 특히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은 미 해군이 가장 경계하는 무기다. ASBM은 함선과 같은 해상의 이동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가 고정된 목표물을 타격한다. 하지만 ASBM은 종말 단계에서 목표물을 찾아낸 뒤 목표물이 이동하면 미사일이 그에 따라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 중국은 ASBM인 DF-동풍, 둥펑-21D, DF-26을 작전 배치했다. DF-21D와 DF-26의 사거리는 각각 1,500km와 4,000km가 넘는다. ASBM만 위협이 아니다. 중국 공군과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폭격기인 HUK는 YJ-10이라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최대 속도가 마하 4인 이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는 400km다. HUK의 항속거리는 3,000km다. 러시아는 최대 속도가 마하 8인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3M-22 지루콘을 개발했다. 미군 정보당국은 지루콘의 사거리를 400에서 450km로 추정하는데 사거리를 1,000km로 늘렸다는 보도가 러시아에서 나왔다. 이 미사일은 수상함과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 중국은 미 해군의 핵항모 전단을 추적하기 위해 해상 감시 인공위성인 야오간을 잇따라 발사했다. 이처럼 중국이 다양한 타격 수단을 갖추면서 미 해군의 핵항모 전단이 중국 대륙 가까이 접근하는 게 어려워졌다. 미국 싱크탱크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 대륙 2,000km 안에 들어간 미 해군의 수상 전력은 한 번에 최대 640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미 해군은 레이저와 같은 방패를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 중국과 러시아의 장을 감당하기가 쉽진 않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미 해군은 지난 15에서 18일 남중국해에서 핵항모인 시오더 루스벨트함이 이끄는 제12항모 타격단과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함이 이끄는 제7원정 타격단이 합동훈련을 열었다. 이 훈련은 사실상 항모 두 척이 참가하는 훈련으로 봐도 된다. 현재 일본에 전진 배치 중인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함은 아직도 수리 중이다. 그런데 아메리카함은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최대 20대까지 실을 수 있다. 로널드 레이건함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미 해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선 슈퍼캐리어보다 작은 항모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17년 경항모 설계를 위한 예산을 배정한 적이 있다. 미 해군은 이미 경항모를 갖고 있다.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강습 상륙함이 그것이다. 이 배의 만재 배수량은 45,000톤이다. 이미 다양한 실험을 통해 미 해군은 강습 상륙함을 경항모로 쓰는 개념을 연구했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하로 씨는 미 해군의 새로운 항공모함에 대한 연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생존상의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점점 비싸지는 함정 건조비의 압박도 커지고 있기에 현재의 함정보다 약간 떨어지는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비용은 크게 줄인 함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이 대형 항모를 줄이고 여러 척의 경항모로 대체할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미 해군의 움직임이 한국 해군에게 주는 시사점은 뭘까? 한국 해군은 경항모로 쓸 수 있는 대형 상륙함을 2020년대 후반까지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분쟁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수상 전력이 더 충실하다. 또 중국의 타격 수단은 다양하고 강력하다. 최소한의 방어막을 갖춰야 금싸라기 같은 항모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같이 미국은 자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며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형 핵추진 항모의 공백을 한국과 일본의 경항모로 메우려는 전략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